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터키 이야기입니다.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죠. 그런데 전혀 다른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이 터키가 변해온 과정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 들어선 길과 무섭도록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터 이야기하죠. 터키 리라화가 폭락 중입니다. 8월 17일 현재 터키 리라화의 달러당 환율은 7.39로서 5.95였던 연초에 비해서 19%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원화에 빗대자면 달러당 1,200원 하던 환율이 1,500원으로 치솟은 셈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해 보려고 외환 보유고를 다 털어가면서 달러로 리라화를 사들였지만 국고만 바닥났을 뿐 환율 급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채를 갚기도 어려워져서 터키에 돈을 빌려준 유럽의 은행들도 아주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무렵부터인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76%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원화로 말하자면 달러당 1,2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오른 격인 것이죠. 통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소득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12,500달러까지 올라갔던 1인당 GDP가 2019년에는 9,000달러로 줄었습니다. 소득의 30%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터키 중앙은행은 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작년까지 최대 금 매입자였던 러시아가 유가 하락으로 금 매입을 중단을 했는데 그 자리를 터키가 메웠습니다. 금을 많이 사들입니다.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로 터키의 달러 거래를 만약에 중단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달러 대신에 금을 주고 물건을 사려고 금을 사두고 있는 것이죠. 경제가 이 지경인데 터키는 주변국들과의 적대 관계에도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동지 중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같은 해역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온 그리스, 키프러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터키와 해상 군사 대치까지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터키의 공격적 확장 정책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카타르 등 이미 수많은 나라에 터키 군대를 보내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장 현대적이고 안정적이었던 터키가 이제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처럼 국제적인 이단나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터키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 터키 국민은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의 지지율은 52.5%, 그래서 경쟁자인 무하렘 인제 의원의 30.7%보다 무려 22%나 더 높아요. 2020년 3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8%가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도 지지율이 더 올라간 거죠. 국민의 지지가 이처럼 확고하기 때문에 터키는 이 방향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란, 북한 같은 나라로 전락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걱정인 것은 한국도 터키와 매우 비슷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런지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채, 빚입니다. 2003년 에르도안은 총리가 되자 경제 자유화와 더불어서 해외에서 많은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쓰인 용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된 것이 쇼핑센터를 짓는 일이었어요. 건설에 주로 투자한 것이죠. 전국의 쇼핑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 성장률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종말이 정해진 성장이었습니다.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도 길러줘야 하고 또 공사를 수주를 잘하는 그런 비즈니스맨들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해외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를 위해서 끌어들인 그 빚을 갚고 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터키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터키인들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쓴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빚을 끌어올 수 없게 되자 터키 경제는 경고음이 켜졌죠. 환율이 치솟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돈을 풀어내다 보니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지금 터키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이 비슷한 길로 들어선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의 뚝을 무너뜨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이니 일자리 예산이니 하는 것은 그저 먹고 치우는 돈일 뿐이죠. 그 돈을 써서 한국인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같은 사업에 170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돈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45조 원을 투자한다는 혁신 성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이미 3년 전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결과가 있었나요? 그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도시재생 뉴딜 뭐 수백조를 쏟아붓는다지만 그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은 신나겠지요. 그 뒤에는 근데 국가 부채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터키처럼 환율과 인플레 걱정을 하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지만 터키도 흥청망청 돈 써서 성장률 10% 달성하고 있을 때는요,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닥칠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반미 친중 외교입니다. 터키는 공화국으로 탄생할 때부터 친미 친서방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미군 기지를 두었고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믿음직한 나토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 터키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또 터키 역시 반미 노선을 걷게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인데요.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서 테러 단체인 IS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족 반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입장에서는 쿠르드족의 힘이 강해질 경우에 자기 영토 내 쿠르드족이 독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쿠르드족 반군을 쳐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미국과 충돌하게 되었고 터키에 머물면서 쿠르드족을 도와준 미국인 목사를 구금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미국인을 석방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터키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안 그래도 상승을 거듭하던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터키 경제 위기는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의 일입니다.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 도입을 강행하면서 그 후에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터키는 미국 대신에 중국, 러시아의 동맹국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제2의 이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결별을 선택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진영이 아닌 듯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여기서 영국 등 이 서방 27개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또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웬만한 선진국들은 모두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한국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가 동맹국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경제번영 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구성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5G 통신망을 구성하자 영국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서 소위 D10, Democracy 10 연합체를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방이 제안한 연합체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수락한 것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플러스 모임입니다. 기존 G7에 한국, 러시아, 인도를 추가하자 이런 모임인데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 가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참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자칫하면 한국이 반미 친중 국가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중국은 한국, 러시아 등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거라며 선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편에 가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으름장인 셈인 거죠. 셋째, 주변국들과의 적대관계 조성입니다. 터키는 주변국들, 특히 그리스 및 프랑스와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 발단은 터키가 동지중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터키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주장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치는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예상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도발에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는
프랑스와 연합해서 전함과 전투기를 파견을 했고 터키와 지금 대치 중입니다. 이처럼 터키는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데 터키 국민은 오토만 제국의 영광이 되살아난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가 그리스, 프랑스, 키프로스와 대치를 통해서 지지를 얻어내듯이 문재인 정권은 일본을 적으로 삼아서 국민을 결속시켜 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몰수, 지소미아 폐기 시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본을 거의 적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정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와 결속력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국가의 근본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의 국부인 케말 아타투르크는 1923년 건국을 하면서 신정 정치를 버리고 터키를 서구식인 세속국가 세큘러 스테이트로 세웠습니다.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확립했고 이슬람 성직자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터키 국민들도 지도자의 결정에 따르긴 했지만 서구식 세속 국가는 이슬람 신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국민의 마음을 잘 아는 현재 지도자 에르도안은 터키를 다시 신정국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 아야 소피아, 그것을 모스크로 전환을 했죠. 이것은 신정국가로 가기 위한 큰 걸음으로 보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터키 국민들은 아야소피아의 모스크 전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터키와 비슷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했습니다. 보통선거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임금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투표로 선출된 임기제 대표자에게 행정과 입법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임금의 보살핌 또는 다스림을 당하는 조선시대의 그 국가, 왕정국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죠. 터키인들이 그랬듯이 대다수의 한국인도 얼떨결에 그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승만과 미국은 한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안겼고 박정희는 자기 책임주의와 개방 경제를 떠안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그 자유와 책임과 개방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유는 좋지만 책임은 싫었습니다. 개방보다는 보호가 좋았습니다. 힘겹게 내 힘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라님이 나를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날도 근데 머지않아 보입니다. 국민은 그 대통령이 자기 삶을 책임져만 준다면 반대파에게 무슨 탄압을 해도 표를 주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무덤까지 파헤치겠다. 그러면서 건국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정체제로 회귀하는 터키의 현재 모습은 머지않아 한국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터키인이 같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터키는 국민 자체가 매우 반미적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2014년 터키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78%는 우호적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매우 친미적입니다. 2019년 한국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한국 정부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8%가 미국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미적 행보를 취할 때 미국을 선택한 78% 국민이 안 된다며 거리로 나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재난지원금 몇 푼 쥐어주면 그냥 모른 채 하면서 조용히 표를 주게 될까요? 돈 몇 푼에 철학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터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제가 그 한일 포럼에 참석해서 일본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한 지 70여 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집요하게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아주 교모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공격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미국하고는 싸웠지만 미국 영토를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한 지난 100여 년을 보면 참으로 미묘하고 재미있는 관계가 있어요. 일본이 부상해갖고 중국을 침략할 때, 중일 전쟁 때죠. 엄청나게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21세기 요즘 중국의 힘이 강해져 갖고 미국에 도전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죠. 그 피터 자이안 이 책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봤을 피터 자이안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피터 자이안은 만약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중국은 아마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흥했다. 첫 번째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줬고, 두 번째가 소련의 침략, 핵 위협으로부터도 미국이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그 중국을. 세 번째가 WTO 회원으로 받아들여갖고 오늘날의 중국이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미국한테 밀렸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거의 중국 대륙을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만주, 상하이, 그 다음에 해안, 홍콩 해안, 광주 해안이고 장기석 군대는 겨우 사천성의 충칭 그 일대고 마오쩌둥 군대는 이제 외진 곳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미군이 오키나와로 이렇게 일본이 항복할 때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진출했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하고 싸움에서 졌지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하고 싸움에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1945년에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려 할 때 일본 군군의 군국주의자들이죠. 아주 광신적인 군국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명분이 뭐냐면, 중국 대륙에 200만 명 이상의 최강의 일본군이 건재하는데 왜 우리가 이 미국한테 항복하느냐. 중일전쟁은 이제 1937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미국이 아주 일본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죠. 야, 너 중국 침략한 거 철수해. 원위 취해 그랬죠. 근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1941년 7월에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했어요. 전략물자에는 석유, 철강 그런 게 포함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비축한 원유가 2년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일본 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름이 나는 동남아를 확보하는 건데 동남아로 가는 길목인 필리핀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하다가 1941년 12월에 우리는 진주만만 기습하는 건지 아는데 진주만,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 말레이에 있는 영국 기지 동시에 기습을 했습니다. 대단한 군사력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은 그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중국하고는 중일 전쟁을 했고 미국하고는 미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하고 두 개의 전쟁을 한 셈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평양 전쟁 하나하고 이렇게 뭉뚱그리게 얘기하지만 세 분의 몸은 그렇고 미국도 두 나라하고 전쟁을 했죠. 유럽에서 독일하고 전쟁하고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태평양 전쟁은 중일 전쟁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없었으면 태평양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가정을 한번 해보죠. 아까 피터 자이안이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일 전쟁 때 미국이 너 아시아 너희들 나라 일이야. 우리는 그때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고립주의였거든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 안 하겠다는 고립주의로 그냥 방관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도 안 일어날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할 리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피터 자이안 같은 학자가 얘기하고 많은 국제 정치학자가 얘기했듯이 중국 대륙은 일본의 군사적 지배에 있을지 모른다. 특히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호시탐탐 만주를 노렸어요. 만주.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하얼빈이 그것이 러시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철도 운영, 그다음에 대련항 있지 않습니까? 대련항을 1954년까지 러시아가 해군기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은 그 만주를 먹고 싶은데, 만약에 일본이 중국으로 가면 그 당시에 일본하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냥 어떤 군사적으로 우방이었어요. 야, 그러면 중국 나눠 먹자. 소련 우리가 만주 가줄게. 뭐 일본 너 이러면 그냥 중원대로 가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짓밟힐 수도 있을 때는 가정인데, 이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2차 대전 초기에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짝짝꿍 해갖고 폴란드를 딱 잘라갖고 이쪽은 독일 제국이 먹고 이쪽은 소련 제국이 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본다면은 참 이 중국이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은 거죠.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으니까요. 두 번째, 소련의 핵공격으로부터도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할 때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소련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그러다 1969년에 우수리강에 있는 다만스키 섬에서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에서 인도군하고 중국군하고 몸싸움하고 막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비슷해요. 다만스키 섬에서 처음에는 중국군하고 소련군하고 패싸움이 했습니다. 소련의 압승이죠. 러시아 사람이 등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이 무술 있지 않습니까? 중국군 중에서 무술 잘하는 이 군인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원을 투입해갖고 중국이 이겼어요. 얼마 전에 있던 인도하고도 국경 분쟁에서 이 무술 유단자, 쿵푸 이런 고단자를 해갖고 그냥 인도 군인들 확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한술 들어갖고 이 목봉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봉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소림사양 아버지. 목봉으로 치니까 러시아 군들 권총 깨갖고 와당탕 붙어갖고 러시아가 기갑으로 몰아붙여갖고 이 양측의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 안 하지만 중국이 아주 엄청 패했습니다. 중국한테 기갑전을 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 관영통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지금 요번에 중국 핵공격 해버리다. 그때 소련이 구성한 핵공격은 뭘까? 꽝! 중국 전역을 핵으로 공격하니까 일부 지역을 핵공격 하자는 거죠. 국경지 일반적 제한적인 지역을. 그 당시에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대 사거리가 2,0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핵미사일을 소련에 쏴던 모스크바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크레물린 궁전에서 소련 지도부가, 야, 중국 쟤네들께서 우리한테 옮기는데 더 제대로 핵무장하기 전에 이번에 그냥 핵공격해서 좀 혼 좀 내주자,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를 이제 베이징에서 알고 그냥 위기의식을 띈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하고 그냥 주울레하고, 야, 이거 베이징 버리고 얼른 도망가냐고 그냥 위기의식에 있는데, 그때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리차드 닉슨이 그냥 베이징으로 그냥 날아갔잖아요. 이거 제가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닉슨이 그때 베이징 갈 필요 없고 머뜩덩이를 미국에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이 완전 갑이거든요. 가가지고 79년에 미중 수교했잖아요. 거기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팽이 78년에 이렇게 계약 거방하면서 그때 참 덩샤오팽 겸손했습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한테 일본 수상, 우리나라 와서도 참 박태준, 포항제철을 지금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이 중국에 한 사람만 있어 좋겠다고 참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도광양의 꿈을 키우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1년에 WTO 회원이 되었고 오늘날에 중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아주 너그럽게 중국의 기술을 훔치는 거, 불공정 무역 행위 해주는 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군사력 팽창을 놔뒀거든요. 그런데 요새 분위기가 싹 바뀌어갖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깨어진 차이나 드림, 중국에 속았다. 그래갖고 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의 이 고리가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갖고,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간에 철저히 봉쇄했던 일본의 군사력 이 견제를 고삐를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자세히 외신 보면 슬며시 일본의 군사력, 특히 해군, 일본 해군이
재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작년 5월에 나온 그 사진인데, 저 사진이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일본의 가가홀에는 그 항공모함에, 이건 경항공모함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가가오는 27,000톤 급이고 F-35B, 여러분 F-35A는 이렇게 비행장 육지에서 뜨고 내리는 거고 F-35B는 수직 이착륙입니다. 10대밖에 못 싣습니다. 최신의 그 스텔스 그 전투기죠. 근데 저거는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미국이 암묵적으로 일본의 해군력의 팽창, 군사적인 재부상을 오케이 해줬는가 하면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지금까지 국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육군, 해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해상자위대잖아요. 그리고 해군이 아닙니다. 저거. 그럴 정도로 미국이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게 항공모함이거든요. 더구나 미국이 일본 보고 항공모함 못 가지게 했죠. 근데 이번에 항공모함 갖는 거를 미국이 오케이 했잖아요. 물론 27,000톤급 경항공모함이지만 한번 고삐가 풀리면 문이 열리면 계속 일본이 야금야금 이 해군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아베 수상이 재빨리 앞으로 그 27,000톤급 가가오 같은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4척을 맹기겠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저 산둥함입니다. 65,000톤이고 스텔스 함재기 J-15죠. 메이드 인 차이나 40기를 싣습니다. 이제 여기 산둥함이나 랴오리함에 대항하는 게 일본의 경항공모함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태평양에서 우리가 말하는 미중 패권 전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난다고 막 여러 책도 많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난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면전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지상전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해전입니다. 해전.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은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첫째, 그 해군은 육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해군은 프로페셔널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 평시에는 육군 병력을 확 줄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10배, 50배로 늘립니다. 그냥 육군은 징집해갖고 총 주고 기본 훈련시켜서 육지에서 싸우라 그러면 되는데, 해군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나 영국 해군은 아무리 평실해도 해군은 그렇게 급격하게 축소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나라고 해군의 강국이 된 나라들은 다른 나라, 선진 해양 강국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일본 해군이 이렇게 클 수 있던 거는 영일 동맹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이 도와줬어요. 그 청일 전쟁하고 노일 전쟁 때 그 싸운 일본의 주력함 있지 않습니까? 주력 전함은 다 영국에서 건조된 영국 배예요. 이게 탄 것만 일본 해군이 탔지, 그 배 자체는 영국 배 타고 이 청나라 군대, 러시아 군대하고 싸운 겁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는 약간 감을 잘못 얻어갖고 독일제 군함을 수입해갖고 가지고 싸웠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장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일 전쟁 때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쫙 패배시킨 도고해 하치로는 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주의부, 일본의 해군의 주의부를 영국 해군이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혼자 독학입니다. 독학이고 기껏 도와주는 우리가 러시아 해군이 이제 랴오닝항 개조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기술 훔치는 건데, 러시아 해군은 이류 해군이에요. 한 번도 해양 강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일본 해군의 잠재력하고 중국 해군의 잠재력하고 차이죠. 그다음 미국 무기 시스템이 우수해야 됩니다. 무기 시스템. 육군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신력이지만 해군은 무기가 좋아야 돼요. 뭐 군함, 함포의 어떤 이 파괴력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일본은요 1930년대에 그 세계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을 6척이나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 함재기는 이 항공모함 위에 태우는 그 비행기를 함재기라고 합니다.
세계 최신의 함재기 제로센을 맹긴 나라고요. 그 다음에 순양함이나 구축함에다가 이 어뢰를 달았습니다. 미국 구축함에서 어뢰 공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해군 전략상에서 그 당시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보다 그러면서 앞선 거예요. 근데 어뢰가 61인치 어뢰로, 그때 미군이 사용하던 어뢰가 53인치였는데 훨씬 파괴력도 크고 우수했어요. 품질이 좋았어요, 어뢰가.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의 잠수함 환장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쫙 그 일본의 그 군함을 발견하면 잠수함이 몰래 접근해서 어뢰를 빵 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해상에서 구축함이 잠수함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요. 그런 영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전망경으로 딱 보니까 어뢰가 빵 명중했거든요. 야, 한 방 맞았다. 침몰시켜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뢰가 안 터지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국 해군에, 특히 미국 잠수함의 어뢰 분량률이 너무 높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 해군, 일본 잠수함의 어뢰는 아주 우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일본의 무기 시스템이 우수했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 과거호에 F-35B 10기 실었고, 그 다음에 그 량오닝함이나 산둥함, 중국 정규 항공모함의 J-15, 이거 다 둘 다 스텔스 함재기입니다. 한 40기를 쓸었잖아요. 그러면 1대4잖아요. 숫자상으로 볼 때. 10대 대 40대잖아요. 이 두 항공모함 전단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 못 합니다. 숫자적으로, 그 항공모함 크기는 그 중국이 유리하지만 누가 이길지 장담 못 하는 이유는 현대전에서는 함재기의 성능에 요만큼만 차이 나도 이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만큼 차이 나는 것도 요만큼만 차이 나도 기술력이 우수한 함재기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좋은 통계가 1960년대 월남전때는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적게, 주로 미국이죠. 3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근데 걸프전 때는 76대를 격추시켰어요. 76대 한 대가. 근데 이제 F-15라고 이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는 한 대도 떨어지지 않고 적기 100여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메이드 인 US 전투기하고 함재기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러시아 거 수고이 전투기 베낀 거죠. 함재기하고 이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얘기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군은 해전의 경험이, 전투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제국이 비스마르크 함이라고 세계 최대의 거함 거법, 아주 전함인데 그냥 방탄도 그냥 두껍고 포에 구경도 커하고 사거리도 길어갖고 그냥 멀리 날아갖고 영국 전함을 막 침몰시키고 이거는 아주 그냥 불침,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함이라고 무적의 이 전함이라고 자랑했거든요. 그 무적의 독일 제국의 전함이 누구한테 한 방 맞고 갔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재래식 복역기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복역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날개 두 개의 그 프로펠러 팡팡팡 나가는 복역기에서 쏜 어뢰에 한 발 맞고 가라앉았어요. 이게 뭐냐면 막 국력이 있고 돈 해갖고 뭐 아무리 좋은 군함을 맹기라도 이걸 운영하는 그 나라 해군에 쌓인 전투 경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 해군은 청일전쟁 때 밖에 제대로 해전을 못 해봤잖아요. 그때 그 청일전쟁 때도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한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입구를 일본 해군이 봉쇄해버리고. 근데 일본 해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 널전쟁, 착백전쟁 어떤 전쟁의 노하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은 방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방대학원 이러시고 방위대학 학장하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제가 놀란 게 쭉 일본 해전을 겪으면서 일본 해군이 겪은 전술이나 그 전략 이게 지금 방위대학에서 다 일본 해군이 아니고 해상자위대 장교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 있지 않습니까? 한산대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쓴 학익진을 일본 이 해상자위대 장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히 어떤 노하우가 일본 해군한테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미중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참 미묘한데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잖아요.
이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바꿔갖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큰 거를 이제 미국이 오케이 해갖고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의 선택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맺어진 우리나라가 미군 핵하고 협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미국하고 일본은 미일 동맹으로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는 우리 해군이 미국 해군, 일본 해군과 손잡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데 참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남중국해를 만약에 중국 해군이 장악하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을 대한민국 싫어하죠.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도 싫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도 뭐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일본 해군이 어느 정도 큰 게 좋을까? 중국 해군이 이렇게 폭삭 망하고 일본 해군이 너무 커져도 그거 우리 대한민국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일본 해군은 적정한 수준까지 크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제일 이익이 됩니다. 안보에. 제가 표현할 때는 방파제형 해군만 되면 됩니다. 일본 해군은. 이렇게 중국 해군이 태평양 커서 나올 때 앞에서 방파제처럼 중국 해군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지, 일본 해군이. 뒤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 해군이 막고. 그렇게 적정 수준으로만 일본 해군이 크고, 또 중국 해군이 몰락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안 좋아요. 중국 해군도 적정 수준의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뒤에 미국 해군, 우리 해군이 있는 게 동아시아 해상 안보에는 적절하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이 군사력의 팽창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어느 국가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앞으로 해양 안보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